안녕하세요. 네, 앵커과건의 부대표 김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사회 설명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양한 학교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휴일에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통합사회 한국사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어렵게 모시고 온 선생님이시고요. 어렵게 모시고 온 선생님이시며 오늘 또 휴일날 이렇게 귀한 자리 오셨으니까 많은 것을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부터 해서 쭉 설명회를 정말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학교별 설명회부터 해서 참석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할 때마다 저희 학원 홍보를 좀 시작을 했었는데 학원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할게요. 하고 간단히 저희 학원이 조금 다른 학원들과의 좀 차이점 뭐 이런 것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2016년도에 앵콕 학원이 여기 본원에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지금 한 9년 만에 이렇게 크게 대형 학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이렇게 작은 동네 학원에서 시작할 때부터 봐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앵콕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지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제 다른 학원에서도 일을 근무를 하면서부터 다른 학원도 쭉 비교를 하면서 봐왔고 얼마 전부터 이제 앵콕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앵콕이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을까, 작은 학원이 어떻게 이렇게 클 수 있을까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앵콕이 이렇게 클 수 있는지. 앵콕의 차별점을 보자면 일단은 이렇게 대형 학원이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화된 대형 학원 중에서 아무래도 학원에서 가장 큰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사들 아니겠어요? 강사들의 강의력? 강사들이 가장 큰 부분인데 대형 학원들이 시스템을 갖췄지만 원장님이 강의하는 대형 학원들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앵콕은 우리 원장님이 직접 강의를 하시고 또 원장님이 저희 학원에 또 성북구에서 일탈하고도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 김원우 원장님이 올해 지금 260명 정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작이 260명이니까 아마 한 여름쯤 되면 한 3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뭐 성북구뿐만 아니라 한 300명 이상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인강 선생님들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면서도 컴플레인도 별로 없고 관리도 잘 하시는 그런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원장님이면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타 강사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본인의 노하우나 실력적인 거, 학생들의 관리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전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스터디나 선생님들과의 교류, 스터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끼리의 서로의 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무래도 앵콕만의 다른 학원과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원들과 다르게 서로 경쟁 구조가 아닌 선생님들끼리 서로 같이 성장하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빨리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앵콕은 보면은 1학년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없지는 않아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1, 2, 3학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학년들보다 2학년 때 더 학생이 많아지고 2학년부터 3학년이 많아지고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통의 학원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줄어드는 경향인데 저희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 학원 선생님들의 실력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에 비해서 고등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탄탄한 데 비해서 저희가 중등부가 지금 사실 있긴 하지만 매우 좀 빈약해요. 고등부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키우지는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등부도 좀 더 키우자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등부부터 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까지 쭉 올라갈 수 있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학원으로 키우려고 올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다른 학원과의 차별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택범 선생님 모시고 통합사회와 한국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학교 통합반이에요. 일단 개성고와 신일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 좀 통합해서 같이 수업하는 수업이고요. 남택범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택범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 먼저 드리고요. 박수를 받는 거에는 좀 익숙치가 않아서 처음부터 조금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이제 통합사회 한국사 과목을 이제 담당하게 됐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물론 이게 핵심이겠지만,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사회 과목들을 대비하고 공부시켜야 할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합사회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수능 그리고 또 수시라고 하는 전형들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사회로 진로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이과 학생들에게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이제 강의 활동도 전개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도 저 이제 인강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옛날 것들 있습니다. 최근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작권에 좀 걸려 있거나 또는 유료로 판매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인강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교재 같은 것들도 여러 번 좀 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단은 먼저 입시에서는 다양한 학교들 대상으로 통합사회 한국사 이 연계 수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서초 미래탐구학원에서는 이제 세화여고 대상으로 주로 한국사 통합사회 과목을, 그리고 서초 종로학원에서는 서울고하고 서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됐었고요. 대치 이강학원에서는 이제 중대부고, 휘문고, 그리고 숙명여고 아이들 이제 한국사 통합사회 강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중계동에서는요, 이제 수능 강의를 좀 주로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행 교육과정상 사회 선택 과목이 9과목인데 그 중에 제가 수학을 좀 못해서요, 경제 빼고 나머지는 제가 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과목들도 진행을 했고요. 브레인밸리 학원에서는 한성과학고 친구들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사하고 통합사회 과목으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입시 시장에 있었는데, 이 입시 시장의 한국사 통합사회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인기 있는 과목은 좀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쉽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지금 오신 부모님 세대분들 그리고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사회, 야 그건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시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좀 그렇게 꼭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 시기 이제 제가 코로나라고 하는 직접적인 위기를 맞이하면서 저도 이제 먹고 살 길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분야를 좀 틀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직전부터 주로 공무원 학원에서 한국사를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YBM 어학원 공무원 한국사반, 그 다음에 윌비스 학원, 그리고 현재는 지금 박문각 남부고시 학원이라고 하는 데서도 지금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오라고 하는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관리, 생기부 관리 과정에서 컨설턴트로도 활동을 좀 하면서 이제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과정을 전문적으로 좀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국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연찮게 국립대학에서 또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져본 경험도 좀 한 번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복지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도 한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사 선생님들이요, 역사만 갖고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회 과목들 모두를 다 잘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양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좋은 기회가 돼서 원장님과 함께 좋은 기회를 맞이해서 여기 성북구에서 앵콕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수업들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먼저 이제 통합사회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한국사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한국사 부분은 근현대사 파트가 조금 더 강화됐다라고 하는 측면이 일단 중심적으로 변한 모습인데,
통합사회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자, 2015 교육과정에서 2022로 바꾸게 되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9개 소단원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이 10개 소단원으로 확대됐구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보여집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의 명칭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구성이 바뀐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바뀐 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통합사회는 변화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느냐?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능 필수가 된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통합사회는 1학년 때 문이과 모두 학생들에게 사회 교과목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맛보기식으로 가르치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통합사회 과목에는 2학년부터 선택하는 사회과 과목 9개 과목들이 일부 녹아져서 만들어져 있었던 과목이에요. 그래서 약간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기계적으로 합쳐놨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조금 강했었던 과목. 그리고 거의 기본 1학년 때 공부하고 나면은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되는 과목. 당연히 문과 친구들은 이 내용보다 심화된 자기만의 선택 과목을 고를 거고 이과 친구들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과목이니까 1학년 때 어차피 쉬운 문제 내신으로만 끝내고 넘어가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과 과목으로 학점이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 점수가 좀 낮아도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에서 이과의 학과에서 통합사회 성적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이 없었던 과목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능 필수가 되면서 그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부분들이 또 변화했는지 그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아무래도 사회과 과목이다 보니까 문과 계열 학생들, 사회를 공부하고 인문 계열이나 사회 계열로 진학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변화를 좀 설명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2학년 때, 3학년 때 진로에 맞춰서 사회 과목들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 과목들을 스스로 고르셔야 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능 시험만 잘 보면 우린 대학 가라고 하는 정시 파이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정시 파이터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3학년 때 과목들은 자기가 스스로 골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정해준 과목 중에 하나 고르는 게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야, A 과목과 B 과목이 개설되는데 뭐 들을래? A는 300명, B는 100명. 등급받기 A가 유리하겠네. 그럼 A 갑니다. 또는 A 선생님이 훨씬 더 친절하대. B 선생님은 지랄 맞대. 그럼 A 갑니다. 아이들이 보통 선택하는 기준은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각자 자기의 진로 방향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일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2, 3학년은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는 과정이니까 여기에서 선택한 과목들이 일종의 내가 이 학과를 가고자 하는 일종의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과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회 과목에 개설되어 있는 교과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좀 생기게 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생명을 전공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현대사회와 윤리 문제 탐구라고 하는 과목으로 연구자로서 연구 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적 의식을 함양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줘야 되는 거고 환경공학으로 진로를 가고자 한다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라는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전공 역량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많은 사고력을 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어필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건축은 도시의 미래탐구 같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제 과학 계열의 과목들만 듣는 게 아니라 사회 계열의 과목들로도 자신의 어떤 전공 역량성의 부가적인 요소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선택들을 해주셔야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과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과도 이렇게 필요한 과목들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설명회하고는 조금 방향이 약간 벗어나는 내용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대부분 친구들이요 아마 꿈이나 진로가 없을 겁니다. 희망하는 진로를 못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난 문과 계열 정도야, 이과 계열 정도야 정도로만 아이들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정확한 진로를 못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지금 어머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거는요. 아이들이 1학년 때만이라도 사용할 정확한 진로를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는 2, 3학년 때 바뀌어도 돼요.
근데 진로가 없는 게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1학년 때하고 성장하면서 2학년 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서 진로를 바꿨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연결시킬 브릿지만 잘 설정해 주면 되는데 1학년 때 진로가 없어가지고 이도 저도 아닌 과목들을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게 공부해서 생활기록부에 그 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의미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학년 때는 A라는 진로를 갖고 있던 친구, 이게 좀 더 명확했다가 2학년 때 B라는 진로로 바꿔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친구가 훨씬 더 계획적으로 무언가 활동하는 역량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학 관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은 바뀌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적어도 1학년 때 너의 진로 방향은 이걸로 우리가 세팅해보자 라고 해서 방향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게 요 과목 선택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요거는 이제 학과에 맞춰서 디자인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됐느냐, 그 바뀐 내용들, 사회과의 변화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2015 교육과정에서는요, 일반 선택이라고 하는 9가지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9가지 과목은 모든 학교들이 다 개설되는 건 아니고 학교마다 2학년 때, 3학년 때 개설되는 과목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개설되는 과목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같은 과목들이 좀 많이 개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 두 과목이 수능시험 응시자가 가장 많은 과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해서. 반대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계사, 동아시아사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설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교과에 선생님 TU 중에 역사과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교사들이 남아도니까 일반고에서는 세계사, 동아시아사가 많이 개설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이런 식으로 학교 내에 분포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과목들이 개설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런 개설된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시험을 치고 그것의 등급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2015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자, 일반 선택 과목은 그렇게 등급이 9등급제로 표기가 되는 과목이었었다면 요 진로 선택 과목은 요거는 등급 표기가 되지 않는 과목입니다. 이거는 융합 과목으로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진로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포인트로 만들어진 과목들이었어요. 이렇게 총 12개의 과목으로 운영됐었던 교육과정 체제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가면 보기만 해도 과목의 이름과 종류가 다양해지게 됩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라고 하는 이 5가지, 윤리까지 이런 분야가 이제 세부적인 과목명들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맞춰서 과목들을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그랬듯이 모든 학교에는 기존에 있던 교사들의 풀은 한정돼 있고 개설되는 과목들도 제한될 텐데 그럼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동 수업입니다. 옆 학교로 이동해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교과학점제는 우리 대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공강도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교사 인솔하에 옆에 학교, 근방 학교로 이동해서 이 특정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고, 근처 학교에도 개강이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인강으로 수업 이수를 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우리 학교 내에 있는 과목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진로 방향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1학년 때 어쨌든 진로 방향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신으로 교과로 수시 전형을 준비하시던 분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는 일반 선택 과목 9개 과목만 등급 표기가 됐었는데 이제 여기 나오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모든 교과가 5등급제에서는 등급이 표기가 됩니다. 즉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라면은요, 이 모든 과목에서 등급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목이 내신 대비 학원에서 과목 수업이 가능할까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부적인 과목들이 지금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해야 될지 요것들은 아직까지 좀 계획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과목들이 등급이 표기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등급 관리해야 되는 과목들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근데 이 등급 관리가 왜 중요할까요? 이제
1등급을 맞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1.0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대략 전체의 7%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내신에서 1.0이라고 하는 건 모든 과목이 다 1등급이라는 얘기죠. 중학교 때 A등급을 맞는 친구들이 일정 비율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대학들, 인서울 대학들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등급이 못해도 최상위권 대학들은 5%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1.0 등급이 7%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럼 1.0 등급 중에서 2%는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2%를 뭘로 걸러낼까? 수치 말고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수능 시험에서도 모든 과목의 1등급을 찍는 1.0 애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포인트들이 확 많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능 시험인데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수능 시험에서는 어떻게 통합사회가 출제가 되느냐. 현행 체제는 문과에서는 사회 과목 2개를, 이과에서는 과학 과목 2개를 골라서 각각 30분씩 1시간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 과목이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 보는 것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통합사회가 어떻게 보면 30분이 배정이 된 건데 이 통합사회 30분의 문제 수준은 어떠한가? 현행처럼 통합사회 문제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쉽게 출제될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통합사회의 수능 문제는 현행 문과의 선택 과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겠다. 즉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 사상을 골라서 시험 볼 때 그 과목의 수준과 동일하게. 보통 대부분 정시하는 친구들이 겨울방학, 고3 겨울방학 때 예를 들어 제가 사회문화를 할 거예요. 사회문화 한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가 여름방학 때 또 한 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의 킬러 포인트인 표분석 문제가 있어요. 이 표분석 문제는 여름방학부터 시험 볼 때까지 죽어라 연습해갖고서는 시험을 쳐요. 그 수준의 문제를 그대로 통합사회에 내겠다라는 겁니다. 통합사회는 과목과 과목이 연계된 융합 문제로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3월 26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입니다. 대학들도 어떻게 뽑을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기도 하죠. 내년 4월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문제 난이도를 높인 형태로 현행의 사회과의 문제 수준으로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과 학생들에게는 크게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배웠던 통합사회 학교에서 배울 때에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작년까지 해오던 관성대로 올해 수업을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통합사회 문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사회과목, 선택과목 수준이 돼버리면 아마 이과 친구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되는 모습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는 그래서 1학년부터 미리미리 좀 더 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낼 것이냐. 아까 어렵게 낼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거에 관련된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례로, 그러니까 샘플로 제시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두 문제 정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행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통합사의 가장 1단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논하는 단원에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상가는 최고선과 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되겠고, 두 번째 을은요,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통합사회에서도 하던 것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선이라고 하는 거,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는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통합사회에서는 이 두 사람만 이야기하지만 이제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 등장하는 다양한 철학자들이 여기에 추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또한 통합사회에서 이 두 사상가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수준의 내용들이 선지에 배치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런 식으로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강화되는 형태로 통합사회 문제가 바뀔 확률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전형적인 융합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 입장에서 나의 기억 지역 개발에 대한 제시할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의 갑이라는 사상가.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합사회 과목에서는 대표적인 인간 중심주의, 자연에 대한 인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상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고 하는 사상가는 인간은 역시 대지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해서 모든 자연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생태 중심주의 학자의 대표적인 인물 레오폴드라는 학자가 돼요. 이렇게 두 사람은 현행 통합사회 교과 과정에서도 소개되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 베이컨과 레오폴드가 다른 선택 교과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인데요. 생활과 윤리의 생명윤리라는 파트의 이 두 사상가 외에도 테일러, 소로, 그 다음에 우리 공리주의 철학자들이었던 밀, 벤담 이런 학자들과 이 사람들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럼 그 사상가들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확대할 수가 있다라는 게 요 내용에서 일단 볼 수 있는 심화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 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자료고 우리는 여기가 휴전선 DMZ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요 단어는 동아시아사의 가장 마지막 단원,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미래 구성을 다루고 있는 단원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활과 윤리와 동아시아사를 결합시켜갖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과목들끼리의 연계간 학습 문제들을 만들어서 제시하겠다라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화가 될지는 이제 문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수능 문제에서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변별력을 갖추려면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일단은 낮아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수능에서 문제들을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발표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중심의 일반고들은 아무래도 이 수능 유형의 문제들을 따라서 통합사회를 운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신 관리 수업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능 전형의 변화에 따른 묘소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5등급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변별력은 약화되겠죠. 현재 9등급제에서도 갖추기 힘든 변별력이 더욱더 약화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아직 대학들은 어떻게 수능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자신들이 기준을 발표하진 않았어요. 다만 서울대학교에서만 유일하게 입시 전형 계획안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 100% 제도 폐지입니다. 수능 100%를 폐지한다는 얘기는 수능 외에도 아이들의 생활기록부하고 교과 성적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교과평가 반영. 교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A, B, C, D, E라는 등급을 매기는 거죠. 교과 역량 평가를 확대하겠다. 교과 역량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그 수업에서 얼마나 수업에 대한 몰입도,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 학업 준비도. 이거는 뭘까요? 각자 가고자 하는 진로 방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제도는 뭐예요? 면접이죠. 그래서 면접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강화된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네가 했던 활동에 대해 설명해봐 라는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전형이 될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로는요. 이 면접 전형에서 서울대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보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요거는 현재 서울대, 연고대 등 주요 대학들이 하고 있는 제시문 면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시문 면접이란 요 짧은 자료들을 제공하면서 마치 논술 시험처럼 자료들을 줘요. 읽기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5분이나 10분 동안 분석하고 그것을 말로 답을 하게끔 하는 면접이 있거든요. 이런 제시문 면접이 확대될 확률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는 요거죠. 이제 수능 100%는 없다.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정시 파이터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생기부 관리, 교과 관리를 함께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그럼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서울대 입시전형안이라고 하는 걸 조금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자, 서울대 입시전형에서 기본적으로 정시 모집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단계에서는요 100%로 3배수 뽑고 2단계에서는 그 수능 성적을 60%를 반영하고 교과 역량평가 40%를 반영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과 역량평가는 그 각 과목에 얼마나 성취도가 좋은가. 그래서 이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우리 세특이라고 부르죠. 세부 특별을 기재해 놓고 있는 선생님들의 코멘트. 여기에 보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훌륭하게 준비했는지 이해도가 높은지 같은 긍정적인 언어들이 많을수록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과 역량평가 점수가 반영되어서 선발하겠다. 이제 정시도 내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기부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이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수행평가 등 비롯해서 학과 수업에 참여하고 방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진로가 바뀌더라도 괜찮아요. 3학년 때 바뀌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더라도 상관없으니까 방향을 잡아놓고 요 교과 역량평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필요한 지식들을 쌓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교과 역량평가. 그럼 뭐 할 거냐? 당연히 과목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수했는가 살펴볼 거고요. 학업 수행 내용, 이게 뭐겠습니까? 어떠한 수행 평가들을 하고 어떠한 결과물들을 만들고 어떠한 주장과 탐구활동과 사고를 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학업 성취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특이라고 보통 부르죠. 행동 특성을 기록하는 란에서 이 친구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 친구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해 주는 것도 역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교과 역량을 총 7등급으로 나눠 갖고 점수를 매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요렇게 일단은 다 아니지만 서울대학교가 발표를 했어요. 자, 정시에서 이렇게 서울대가 뽑겠다라고 발표한 거는 아무래도 내년 4월에 나올 다른 학교들의 모집 요강에 어떻게 보면 얘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대비들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통합사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시켜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수능에도 거의 생기부 관리가 들어가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이 거의 경계가 모호해졌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큰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수능 최저가 사라져요. 이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몇몇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없어집니다. 오히려 학생들의 종합 역량을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만 바뀌었지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보통 일반고보다는 특목고 친구들이 좀 많이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내신으로는 좋은 성적을 받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역량평가 이건 그대로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생기부 전공 적합성 및 탐구활동 중요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사용되지만 정시에서도 사용되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게 뭐냐? 전공 적합성이란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관심과 얼마만큼의 탐구활동과 얼마만큼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의 과목에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는데 그게 초등학교 수준이야. 중학교 수준이야. 이러면은요. 우수성이 있다라고 볼까요? 아니죠. 대학에서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시 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 관리를 할 때 이 탐구 활동성을 강화시켜주고 아이들의 전공 적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어떻게 보면 썩 그렇게 공정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그 법무부 장관의 자녀가 그죠? 소논문이라고 하는 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다가 결국 생기부 전형에 소논문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로 소논문을 안 들어가고 있을까요? 소논문이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탐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녹이는 거죠. 말은 탐구예요. 하지만 내용은 거의 논문급입니다. 소논문급.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교에 와서도 충분히 우리 학과에서 탐구 역량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기에 가장 좋은 척도가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가 관련된 탐구 방법을 알고 있는가가 척도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대치동 분당에서 제가 그 담당했던 학교들이 외대부고 아이들, 경기외고, 수원외고, 안양외고, 성남외고, 과천외고 이런 학교들 아이들 담당하면서 거의 1년에 한 편씩 탐구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보고서를 주로 쓰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학 계열로 가볼게요. 사회학과나 심리학과 같은 학과는 말이 사회학 심리학과지 거기는 통계학과입니다. 모든 결과물이 다 통계거든요. 고등학교에 수학 교과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있죠. 그래서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개념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돌리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통계 분석 처리하는 내용들, 그걸 가지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심리학과나 사회학과의 졸업 논문 수준이에요. 그 졸업 논문 수준의 보고서를 고등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생기부에 녹여 넣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어필하는 겁니까? 연구 주제가 뛰어나다? 아니죠. 이 학생은 대학에서 수행할 레포트나 논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있어를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요. 그 수업을 보통 1대1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던 학원에서는 1대1 수업으로 5주에 학생별로 15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그 대치동 정도가 지금 거의 200 가까이 좀 받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통계 분석하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생기부에 녹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서 생기부가 꾸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 앵콕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보고 싶은데 근데 200만 원, 150만 원은 좀 너무 비싸잖아요. 그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중계에서 한번 비슷한 수업을 깔아본 적이 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비용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좀 아이디어를 냈던 게 비슷한 진로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묶어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대1 수업으로 한 50만 원 정도씩 낮춰가지고 반을 구성했더니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기부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심화 포인트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정시나 교과를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비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아이들이 진로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에 입시 결과표인데요. 현재 정시로 진학하는 친구들은 21%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79%가 수시인데 그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약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거의 정시와 맞먹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전형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장점이 뭐냐? 종합전형의 장점은 바로 이 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표는 2023년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 결과표입니다. 이 표에 따르면은요, 자, 아마 그 인쇄된 자료에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경희대 철학과의 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까만색 동그라미는 합격한 친구란 뜻이고요. 빨간색은 요거 X인데요. X는 떨어진 친구란 뜻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무조건 등급이 높다라고 해서 뽑히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했던 활동과 생기부의 내용이 얼마나 이 학과야 적합성이 높은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같은 경우에 1등급 초반대의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친구가 떨어집니다. 왜냐면 전공 적합성이 안 맞거나 또는 면접에서 자기가 써놓은 내용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 케이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1등급 후반 친구는 합격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앞에 떨어진 두 친구보다 훨씬 더 전공 적합성이 높았을 확률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학과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역사학과 여기 1등급 초반 친구가 붙었는데 이 친구는 일반고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죠? 아니 1등급 초반의 내신을 갖고 있는 특목고 친구가 경희대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그래서 요거는 일반고 친구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쭉 가면은 5등급 후반의 합격자 한 명이 있어요. 이 친구는 특목고 친구입니다. 일반고 5등급으로는 경희대를 지원조차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특목고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 앞에 수많은 탈락자들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지면 합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친구는 생활기록부가 역사 덕후 기록부를 만들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생기부를 작성하고 그 학과의 전공 적합성, 진로 역량을 드러내는 작업이 이제 앞으로 정시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죠. 정시에서도 이제 이거를 안 하면 60% 수능 성적은 좋아도 40% 점수에서 깎이면 합격하기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리고 수시전형, 교과전형도 정시전형도 이제는 모두가 다 짬뽕이 돼버렸어요. 같이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종합 역량 평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게 면접 전형이 강화될 건데 그 면접에서 생활기록부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나 그 활동 역량을 평가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아이들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 암기 지식이 아니고 비판적 사고력, 분석력을 살펴보겠다. 타당한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살펴보겠다. 이건 결국 재시문 면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최근에 서울대에서 가장 지금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요새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논리적인 주장하는 글쓰기를 못 쓴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논리적 글쓰기, 논리적 주장하기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타당한 논리적 사고 체계의 특성이 나타나는가라는 측면들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동기를 얻었고 어떤 내용을 탐구했고 그를 통해서 어떤 생각으로 사고를 확장했는가라고 하는 게 생기부에 잘 드러나야 되고 그런 생각을 말로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면접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사회 과목들은 이런 논리적인 주장하는 글쓰기에 있어 가장 적합한 베이스가 되는 과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사회 그리고 이후에 선택하는 다양한 사회 과목들 이 과목들에서 본인의 역량들을 진로에 맞춰서 잘 드러내야 됩니다. 요거는 문과 한정된 설명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 주어진 정보와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방법 찾는가 이게 보통 논술 전형이죠. 재시문 면접 논술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의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요 측정 도구는 자신의 생각을 주도적으로 탐구 방법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가 교과 간의 연계 지식들을 다루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 바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탐구 보고서입니다. 심화된 수준으로 내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연구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지만 다른 이제는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수능이든 교과든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 지식이 아닐까 생각해요. 자, 그럼 이런 과목들 대비들 1학년 때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 때문에 고민도 어느 정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그럼 통합사회 수업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인가 그 제안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제 수업은 일단 개념 정리를 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할 거예요. 특히 사회는 모든 사회과 과목들은 용어의 싸움입니다. 용어란 어떤 사회적 현상을 정의 내린 말이로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한문 용어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요새 한문 용어 몰라서 나타나는 해프닝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용어 정리를 첫 번째로 잡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본적인 통합사회 단원들을 공부하면서 그 단원들에 연계될 수 있는 아까 그 세부 교과들 얘는 윤리와 사상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주제가 있어. 얘는 정치와 법이라는 주제와 연계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심화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혹시나 선생님이 연계해서 만든 킬러 문제를 좀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요. 자, 수행평가 주제 제공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기부 관리를 해본 입장에서 아이들 진로에 맞춰서 어떤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보고서 주제가 있는지를 어느 정도 저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공하면서 물론 당연히 같은 학교 친구들에게 동일한 자료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수행평가 자료가 똑같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터링하면서 수행평가 주제들을 제공해 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자, 이건 내신 관리에도 중요한데요. 요거는 이제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 자, 모든 학교들은요, 매년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자신들의 이번 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서라고 하는 것들을 그 공식 사이트에다가 공지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성북구 지역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적중시켰다, 몇 명을 1등급을 맞췄다 자랑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학교의 기존 정보들을 뒤져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1등급을 맞추기 위한 최대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어떻게 수업 과정을 짰고 어떤 수행평가를 했는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이 자료를 한번 만들면 선생님들이 매년 바꾸지 않아요. 귀찮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년 수행이 올해 나오고 올해 수행이 내년에 똑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대비까지도 어느 정도 해드릴 계획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사례로 샘플로 갖고 왔기 때문에 개성고등학교 자료인데요. 1학년 때 3학점으로 4명의 선생님이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겠다.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명의 교사가 담당하지 않습니다. 과목 특성상 윤리 파트, 지리 파트, 일반사회 파트, 역사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치학업 파트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기 지리교육과 선생님 출신이, 일반사회 교사 출신이, 윤리교육과 출신 선생님들이 각 파트를 나눠서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기 때는 3월 달에는 어떤 내용을 보니까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갔네요. 4월 달에는 이런 단원들을 살펴볼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보게 되면 자, 1학기 평가에서는 어떻게 비율을 배점할 것인가 봤더니 수행평가는 서술형, 논술형으로 40%, 지필평가는 중간 30, 기말 30입니다. 즉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 내신 특강을 진행하지만 이 중간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건 요 전체 100% 중에 30% 획득하는 거예요. 30%, 중간, 기말 둘 다 1등 찍었습니다. 그런데 40% 배점 갖고 있는 수행평가 감점을 당하면 1등급에서 밀려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간 중간고사가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하면 기말고사를 좀 어렵게 난이도를 맞출 선생님들이 많아요. 기말이 좀 어렵게 점수가 나오면 중간이 좀 어렵게 나오면 기말을 난이도를 대폭 낮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좀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긴장하거나 실수해서 한두 문제 틀리는 것 때문에 등급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가져가게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 1등급이라고 하는 성적을 받으려면 이 수행평가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내신 대비하지만 요 수행평가 주제들도 같이 제공을 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들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수행평가가 있었는가 봤더니 다음 장 보면, 자, 첫 번째 4월 달에 사회 현상을 조사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했네요. 이 수행평가는 40% 중에 비율이 20%를 차지하고 있던 수행평가예요. 그리고 밑에 발표 감상은 아무래도 요거는 봐야지 알겠는데 요건 제가 자료를 준비 안 했고, 밑에 사회학습 포트폴리오, 지리학습 포트폴리오 요거는 보통 선생님이 제시해준 학습지에 빈칸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잘하면 받는 거니까 거의 기본 점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요거네요. 사회현상 조사. 그럼 이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사회현상 조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었네요. 사회현상에 대한 주제를 수립하고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해 선정한 사회현상의 현황을 분석한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사회현상은 아무거나 골라오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진로 적합성이에요. 내 진로에 대한 방향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진로에 관심이 있는지 그 분야에 관련된 사회현상을 가져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경영학과 가고 싶어. 그러면은 최근에 있었던 경영계의 이슈나 또는 어떤 기업 운영에 있어서 규제가 되는 제도를 가져와서 나타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진로가 나 생명공학과야.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생명공학, 윤리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생명공학에 의한 사회적 현상의 문제들의 이슈를 가져다가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로 적합성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모든 수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율 주제를 주는 것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너희 전공 역량 너희들이 스스로 높여봐라고 자율 주제를 준 거거든요. 이럴 때 그런 주제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주제에 따른 내용 선정이 적절한가, 적절한 데이터 사용했는가, 자료에 대한 적절한 분석했는가, 문제의 원인이 적절한가, 해결 방안은 적절한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예요. 데이터 자료를 수집했는가. 그러면은 아이들은 공신력이 있는 국가통계 포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료를 추출하고 그 자료를 기반해서 사회 현상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아이가 신문 기사 하나 읽고 대충 써서 내면 여기서 감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담으로 지도하는 과정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여기 원장님,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정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좀 제안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일단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서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주제는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까지는 제가 제 수업 듣는 아이들한테는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신 성적, 지필고사 중요하죠. 지필고사 성적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요 수행평가까지 같이 대비해 드리는 수업으로 요 5주 특강을 같이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보통 대부분 학교들이 지금 이번 주 아니면 지난주부터 수행이 나온 빠른 학교들은 나오는 학교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4월 달쯤에 수행 4월 초에 주로 수행이 좀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수강 신청이 확인되고 하면은 제가 이제 빠르게 또 이제 듣는 친구들한테는 기간이 지나서 자료를 주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보니까 여기는 역사 인물 스피치라고 하는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그럼 이 역사 인물은 아무나 그냥 갖다 골라서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역시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자율 주제를 준 거예요. 너의 전공 역량성을 높여봐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 의생명, 의대 가고 싶어. 그러면은 당연히 뭐 의사를 골라야 되겠죠. 1885년도에 광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근대 의료기관이 만들어집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갑신정변 때 큰 상처를 입었던 민종식이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외과 수술로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 고종이 이게 너무 신기해서 광해원이라는 서양식 의료기관 설립을 허가해 줬거든요. 그럼 선교사 알렌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거지 아무나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의생명이 진로 방향인데 해상황 장복으로 설명했다. 아무 의미 없는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적 학습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도 역시 관련된 주제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경영학과를 가겠어, 경제학과를 가겠어라는 친구가 있으면 저 같으면은 조선시대 인물을 고르려면 효종 때 김육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줄 거예요. 대동법 확대를 주장하면서 세제를 개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상평통보라는 화폐 발행을 주장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런 인물들을 넣으면서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는 거. 이런 주제들을 함께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제 수업은 일단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10시부터 2시, 한국사는 일요일 15시에서 17시 30분, 18시에서 20시 30분인데요. 자, 통합사회가 일반적으로 개성고, 신일고 반에 비해서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길게 잡은 이유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3월 달에 개성고등학교는 1단원부터 진도를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통합사회는 여러 전공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수업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는 2단원부터 나가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3단원부터 나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마다 다 랜덤이에요. 그래서 통합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정해진 진도를 똑같이 학습할 수가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수업을 반으로 쉐어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수업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기본 이론 개념을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이론 개념을 익히는 것보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문제풀이 시간을 많이 둘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A조는 기본 개념 설명하고 A조 문제풀이 할 때 B조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B조 문제풀이를 시키면서 또 A조 이런 식으로 통합반이다 보니까 참여하는 아이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좀 길게 설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죠. 요 4시간이 오히려 이 통합사회 한 과목을 마스터하는 그냥 시간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니까.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통합사회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잡았습니다. 2시간 반으로 설정한 이유는요. 한국사는 시작 지점이 딱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부터 할 것이냐,
근대 파트부터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학교를 구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보다는 경우의 수가 적어요. 그래서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운이 좋게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한 시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완전 고맙죠. 그럼 아이들 진짜 문제 빡시게 풀려가지고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먹는가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그 기본서라고 하는 한국사 교재 같은 경우에 페이지가 12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거의 한 글자 토시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되는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막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에는 연도가 월 단위로 쪼개져 갖고 선후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완전 암기로 푸는데 그 암기만 하는 것은 진짜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 푸는 요령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암기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한정된 능력. 생각해보시면 시험장에 모든 정보를 다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기본 개념 이론보다는 문제풀이에 치중하면서 수업들을 진행할 테니까 진도가 다 맞으면 정말 문제풀이 죽을 때까지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국사 문제는 그래도 못해도 한 10만 문제 있거든요. 제가 만든 것만 해도 한 5천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내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이제 요약해드리면 통합사회는 많이 바뀌었다. 수능 필수가 되면서 동시에 수능이라는 제도와 수시라는 제도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서 모호해진 경기를 모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과목으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통합사회는 2, 3학년 선택 과목의 출발점으로서도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과도 이제는 버릴 수 없는 과목이다. 수능은 이제 자격시험이 되어버렸고 실제적으로는 내신이 더 중요해지게 된 상황이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필고사도 중요하지만 수행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드릴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색깔로는 수행평가 대비를 같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핵심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문 좀 받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1과 2로 나와요. 1, 2로 나오는데 그게 같이 한 번에 수령이 되기 때문에 단원별로 수업이 옮겨지는 건 크게 적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그것에 맞춰가지고 문제집을 1, 2를 같이 구매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문제집은 크게 두 개를 좀 선정을 했어요. 하나는 기본 이론 개념하고 문제 비율이 반반씩 있는 교재가 되겠고요. 하나는 문제만 있는 교재예요. 그래서 이론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머지 문제들은 최소한 다 풀리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프린트도 있잖아요. 그럼 그 프린트들을 저에게 주면 제가 그걸 분석해서 학교별로 맞는 문제들을 또 추출해 갖고서는 또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부분. 전체적인 입시 쪽도 질문해 주셔도 돼요. 이과를 혹시 이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경우 아까 사회 과목을 좀 들어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 과목을 너무 들으면 안 됩니다. 사회 과목이 간단하게 한두 과목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사회 과목 쪽으로 너무 가 있으면은 이거는 이과 학과의 진로 적합성하고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양념처럼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그 수능 등급을 올리려고 일부러 생윤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요런 것들은 다 막혔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한국사가 두 반인데 네.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시작 단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반이 네. 그렇게 나누는 바는 아니에요. 인위적인 건 아니고 아이들한테 선택권 좀 넓히기 위해서 한국사 수업은 하루로 몰리다 보니까 반을 두 개로 구성한 거고 시작 지점은 아마 어쨌든 두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앞포인트로 그러니까 시작 지점이 한쪽으로 좀 몰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범주에서 전근대사라고 해서 조선시대사까지 역사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몇 단원이냐? 12단원 중에 전근대 파트 조선 때까지가 3단원인가 그렇고요. 나머지가 다 근현대 파트예요. 그래서 근현대 파트가 두터워졌다는 얘기는 근현대 파트의 세부적인 연도들을 묻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근현대사 부분이 아이들이 좀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그 파트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성서연합관 수업 하실 때 네. 아까 교재에 여쭤보셨는데 이론이랑 문제 같이 있는 문제집이랑 문제만 있는 문제집. 네. 문제집을 공통으로 하고 네. 학교 개별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네. 포인트랑 진도에 맞춰 갖고 이제 추가 자료가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은 아까 말한 대로 이론 수업은 간단하게, 그리고 대부분은 문제풀이 수업 위주로 해서 아이들한테 문제 푸는 요령을 일깨워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전에는 과제들 좀 검사하는 시간도 좀 갖고요. 그러면 4시간 중에 2시간 뒤에 선생님이 주도하시는 수업 외의 수업은 조교 선생님이랑 같이 클리닉 수업 위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클리닉 수업은 따로 없고요. 이제 아마 인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원래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거의 인원이 없어요. 아까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사회 역사는 다 암기하면 되는 거죠. 다 외우면 되는 거 뭐 학원 가냐? 라는 생각 때문에 안 보내셔요. 그러다가 1학기 중간고사에서 피 보시면 기말고사부터 오세요. 네네네. 다음에도 이제 기말고사 전에 개강이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들처럼 2달씩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그죠? 학원비가 올라가니까 부담되고 그 과목에 이 정도를 투입할 가성비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입시 설명회 같은 데는 좀 가보셨었죠? 그래서 좀 들어보신 것들도 있으시죠? 근데 아마 거기 입시 설명회에서는 이 사회 과목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안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회 과목에 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컨설팅 학원에서 생기부만 이렇게 봤는데 거기는 비교과다 보니까 요 교과 내신 수업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사회 선택 과목들이 엄청 늘었잖아요. 저는 그 모든 과목들을 커버해주는 사회 학원들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그 사탐 학원들이 있어요. 유명한 학원들. 뭐 중계 SR도 있고 세진도 있고 뭐 있는데 목동에 꾼도 있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과목들 다 개설을 해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미래 비전은 그런 거예요. 그 각 과목들을 아이들하고 그 개별적으로 수업하면서 거기에 생기부 관리까지 같이 얹어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오주 수업이라 당연히 빠지진 않겠지만 혹시 수업이 다른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못 오게 되면 혹시 온라인 보강이나 이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아이들하고는 피드백과 소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과정에서 이제 듣고서는 듣는 것만으로는 또 알 수 없는 부분들 또는 문제 풀어야 되는 부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저거 뭐야 카톡 같은 거 이용해서 같이 대화 좀 하면서 최대한 보완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전주에 혹시 뭐 좀 빠진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이제 통합반이다 보니까 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음 주 수업에 왔을 때 앞부분에 뭐 이제 과제 검사라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또 피드백을 좀 더 받을 수도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업의 자율도가 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진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 친구 잠깐 좀 봐주고 저 친구 봐주고 이 친구 뭐 할 거 미션 주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긴 시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지치지 않게 중간중간에 또 자율적으로 또는 이제 상황 봐갖고 쉬는 시간도 좀 설정해주고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 또 없으시면 네,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어제 학원 통해서 제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또 연락 주시는 걸로 하고 네, 오늘 저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콕에서 통합사회 맡고 있는 김창규 강사이고요. 완전통합 새교육과정 첫 세대를 위한 통합사회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매우 많이 달라지는 이제 통합이 대세죠.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게 완전히 통합이 되는 첫 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달라집니다. 뭐 통합사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크게 목차는 심플하게 이 두 가지로 여러분 지금 설명에서 필요한 건 이 두 가지겠죠. 통합사회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갈까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네, 접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죠. 선택 과목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요. 이 반영 비율을 잘 모르는 학생이나 어머님들이 뭐 의외로 자주 보는데요. 필수 이수 학점, 시수라고도 하지만 학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학생부에서 그 대학에서 반영하는 그 실제 반영 비율과 똑같습니다. 공통 과목은 대학에서 가중치 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적으로 배우는 사회는 통합사회죠. 통합사회가 국어, 수학, 영어와 같은 8학점이고요. 한국사까지 하면 한국사 6학점 해가지고 총 14학점이 됩니다. 일단 시수가 높습니다. 과목군으로 치면 1학년 때는 공통 과목 중에서는 사회군이 가장 높아요. 14학점입니다. 자, 이게 바로 1, 2, 3학년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탐구 과목들인데요. 밑에는 다 선택 과목이에요. 이 중에 일부를 선택해서 듣게 되고요.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바로 통합사회, 한국사. 자, 그런데 이런 선택 과목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통합사회, 한국사, 특히 통합사회 이 기반이 있어야지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통합사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나에게 어떤 사회 선택 과목이 맞을까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한 등급 플러스 한 등급 마이너스 한 등급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거를 통합사회를 배우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수능이 수학능력 시험이요. 이제는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문과, 이과, 예체능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계열, 어떤 전공으로 지망하든지 간에 완전히 똑같이 이런 과목을 듣게 됩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함께 통합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로 가든지 자연 계열로 가든지 예체능 계열로 가든지 모든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즉 통합사회는 모든 학생들이 듣는 그 반영 비율이 높은 공통 내신 과목이자 수능의 공통 과목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는요 이렇게 무려 9개의 사회 선택이 있었고 이 중에 하나나 2개 선택을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통합사회 하나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뭉뚱그려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예시 문제가 나왔었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 예시 문항이 나왔었는데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유형이기도 해요. 정말 1990년대 초창기 수능 유형과 좀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때 수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합적인 수능이었었거든요. 자, 간단히 보시면요. 이거는 지도가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는 걸 봐서는 지리 문제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요. 사회문화적인 내용 그리고 세계사적인 내용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회탐구가 포괄적으로 융합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 예시 문항도 그러한데요. 간단히 보면요. 표나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학생들이 사회 탐구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표나 그래프인데 이런 문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곳은 남부 이탈리아예요.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죠. 이곳은 싱가포르예요. 또는 뭐 말레이시아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같습니다. 기후적으로요. 열대우림 거의 적도에 걸쳐있는 열대우림 기후죠. 이 두 기후 지역의 특성을 알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과 비교해서 이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표나 그래프를 굉장히 해석하는 거를 좀 쉽지 않아 하죠. 특히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붙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슬람교와 7세기의 무함마드의 창시, 이슬람교의 특성, 비잔티움 제국의 건축 양식, 세계사적인 양식이 나오고, 보기에서는 정답은 4번인데요. 보기에서는 이렇게 사회문화적인 문화 요소가 나옵니다. 즉 자료해석 능력, 기본적으로 자료해석 능력, 그리고 사회과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그 각 부분, 지리적인 거, 정치, 경제, 사회, 일반 사회적인 거, 윤리, 철학적인 거, 그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지만 세계사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부터 그 기반에 깔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이해해서 지문을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고요. 이런 것들도 그리고 문해력의 필수 요소이기도 하죠. 저는 사회, 국어, 영어 이 세 과목은 별개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보시면요. 도시화 산업화 이거는 지리 영역이나 경제 영역에 또는 사회문화 영역에 모두 걸쳐 있는 것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리적인 거기도 하고 경제적인 거기도 하고 또한 세계사 또는 동아시아사 역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역시 우리나라와 다른 일본, 타이, 네팔, 일본은 선진국을 의미하고요. 타이는 중진국, 네팔은 아직은 개발되기 전 그런 나라를 의미하죠. 그런 나라와 이 그래프상에서 비교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경제적인 거, 그렇죠? 경제적인 거, 지리적인 거 융합적으로 나오고 있죠. 역시 자료의 성능력과 사회과에 대한 포괄 융합적인 이해. 그리고 국어나 영어, 그리고 비교과에 대해 영향을 주는 문해력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통합사회는요, 새로운 교과 과정의 핵심 과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일단은 반영 비율 자체가 높고요. 지금 제시된 16을 보면은, 근데 이렇게 제시된 유형 문제는 좀 이렇게 기초적이고 좀 쉬운 문제 위주로 제시된다는 걸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는 포괄 융합 때문에 더욱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회탐구는 특히 통합사회는 연계성이 높아요. 통합사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배울 사회탐구 각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영어의 지문 해석과도요. 요즘에 국어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거의 사회탐구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사회탐구적인 배경 지식이 없다면은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뭐 각 과목 수행 평가라든가 창체, 진로, 동아리 같은 창체 활동, 비교과 그리고 논술, 구술, 면접의 간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이거 대학별 고사하기도 하죠. 각 학교 논술, 구술, 면접 지문으로 통합사회 비롯해가지고 사회탐구의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즉 통합사회는요. 아까 말했듯이 자 통합사회 이제 고득점 학습 비법인데요. 사회탐구하면 특히 사회탐구하면은 뭐 그냥 띵가띵가 하다가 시험 전에 며칠 동안 벼락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사회탐구뿐 아니라 아까 말한 이유 때문에 입시 몰락의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목부터 통합이죠. 하긴 뭐 이번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취지 자체가 포괄과 융합이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과목이 바로 통합 사회고요. 포괄적이고 융합적인 이해 이게 필요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아까 보셨듯이 뭐 표, 그래프, 지리, 뭐 일반 뭐 경제 사회 같은 일반 사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지식까지 이런 게 뭉뚱그려져 있는 새로운 유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특히 초기에는 뭐 지금 고1, 중3 이 세대는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 안 되고요. 예.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요. 꾸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를 닫고 그 다음에 중간 단계 거쳐서 심화적인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게 뭐 내신 심화 문제나 수능 문제까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단계별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런 사회탐구 전반에 융복합적 이해가 있는 선생님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더 훨씬 도움이 되겠죠. 자, 통합사회가 뭐 어떤 걸 배우게 되나? 간단히 보시면요. 뭐 이렇게 됩니다. 통합사회가 1과 2로 나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은 당연히 1학기 때, 2는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각각 5개 단원이 되는데 사실 어려운 내용은요. 2학기 때 배우게 될 통합사회 2에 많이 있어요. 제가 좀 그래서 학생들 어려워하는 과목 내용에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어요. 특히 경제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통합사회 이 과목 그 단원 배열이 이전보다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세세하고 세부적인 거 갈 수 있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비교적 어려운 내용은 2학기 때 많이 배우기는 2학기 때 주로 있긴 하지만 1학기 때 배우는 이런 기초 토대가 없다면은 이게 이 어려운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자, 뭐 제 수업 특성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키워드는 간결해야 됩니다. 모든 공부는 포괄 융합이라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더 풀기가 어렵고 간결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공부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은 총 4시간이죠. 4시간에 근데 학교별의 진도 차이는 일반적으로 별로 없어요. 그래도 학교 간에 조금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 수업 3시간에다가 1시간에 개별 관리 시간을 넣었습니다. 각 시간은요. 지난 수업에 대해서 퀴즈와 테스트를 통해서 퀴즈 테스트 그리고 리뷰를 하면서 지난 수업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리뷰하고 이번 수업 내용 개념 강의하고요. 마지막에 또 간단한 퀴즈와 테스트로 이번 수업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시간은 각각 학생별 좀 차이 나는 진도 있죠. 그걸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설명 간결하게 해야겠죠. 자료 괜히 이런저런 자료 많아봤자 학생들 보면요 어디 있니 물어보면 집에 어디 있긴 있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고요. 어디인지 모릅니다. 딱 필요한 딱 정말 필요한 거 알짜리게만 딱딱 제공이 돼야겠죠. 그리고 재미도 있습니다. 원래 사회탐구는 재미가 있어요. 특히 융합이 되어 있는 통합사회는 더욱 재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교과 일단 교과 수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비교과 그리고 다른 국어, 영어 같은 다른 과목에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중간 단계 그리고 심화까지 이렇게 각 단계마다 솔루션이 제시될 겁니다. 자, 마지막은 백지도를 웬 뜬금없이 백지도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 세계, 유럽, 아시아죠. 제가 이 백지도를 제시하는 이유는요. 고등학생이 되도록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주요 국가조차 예를 들면은 이건 알더라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되게 알더라고요. 근데 가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충격적인 학생들도 좀 가끔 보긴 했어요. 근데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 이건 이 정도 알아요. 이것도 알아야죠. 이건 알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요. 이런 나라 있잖아요.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르는 학생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조차 이 정확한 위치를 찝지 못하는 학생이 많아요. 당연히 독일의 수도가 어디지? 파리 아닌가요? 이런 학생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얘기는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배경이 되는 지식이 없으면은 통합사회 더 나아가서 사회탐구 그리고 국어, 영어, 지문 해석, 비교과 제대로 될 수가 없고 많은 학생들이 사회탐구와 국어, 영어, 교과
그리고 어떤 뭐 수행이나 창체 같은 비교과가 잘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런 기초적인 배경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를 이런 기초적인 배경 지식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입시 이전에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를 배우는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통합사회의 의미를 뭐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1등을 만드는 장인 설명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학교 통합반이다 보니까 진도 때문에 다 다르게 나갈까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실 텐데, 지금 저희가 사회 선생님들 이제 면접도 몇 번 많이 받고 선생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가 이제 1년 거리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로 학교별로 되게 다양했다고 해요. 뭐 앞부분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었고 아예 뒷부분부터 하는 학교도 있었고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막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원하고 투로 나뉘어져서 그냥 1학기, 2학기 요거는 딱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진도가 어느 정도는 조금 맞춰지는 경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반 구성이 조금 그래도 작년보다 좀 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통합반 하는 게 선생님이 어느 정도 허리를 좀 짜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생님 두 분 다 뭐 능력, 경력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잘 짜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이제 시간표는 적혀 있듯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수강료나 이런 거는 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아까 2시간 반 수업이었죠? 6시부터 6시부터 8시 몇 시였나요? 6시부터 몇 시였나요? 한국사가 일요일 3시부터 5시 반 그리고 6시부터 8시 반 이렇게 두 타임 중에서 하나였고 이게 5주 과정으로 16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주 패키지라서 요거는 뭐 중간에 뭐 결석을 할 또 영상 보강으로 대체가 되는 거지 그냥 뭐 1회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무조건 5주 패키지로 가격으로 16만 5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선생님 두 분 중에서 이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죠. 10시는 남태권 선생님, 그다음에 2시랑 6시는 김천대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 정해서 이제 세 타임 중에서 선생님이랑 시간을 정하든 이제 세 타임 중에서 택 1을 해서 하면 되는 거고 요것도 4시간 수업이고 5주 과정으로 26만 2,500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외에도 질문 있으실까요?